아들 면회 온 아버지를 어디서 온 거지냐며 조롱하던 부대 간부들. 그 아버지는 해병대 3스타였고 아들을 폭행한 해병대 간부와 선임들을 찾아내서 개박살내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동쪽 끝, 영일 만에 거센 파도가 쉴 새 없이 해안을 때리는 곳. 그곳에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이라 불리는 해병대 제1사단 해룡부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국가가 가장 신뢰하는 전략 기동부대로서 유사시 가장 먼저 적진에 투입될 최정예 부대의 훈련장은 언제나 땀과 함성 그리고 짭조름한 바닷바람으로 가득했다. 갓 20살을 넘긴 청춘들은 이곳에서 무적해병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표를 달기 위해 자신의 한계와 싸우고 있었다. 한민준 일병 역시 그들 중 하나였다. 아직은 앳된 얼굴이지만 팔강모 아래로 드러난 다부진 눈빛과 절도 있는 움직임은 그가 더 이상 어제의 민간인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왼쪽 가슴에 달린 붉은 명찰은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해병대원이라는 자부심의 상징이자 스스로 선택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는 징표였다. 민준이 해병대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아버지 때문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현재 해병대사령부에서 가장 높은 계급장을 어깨에 단 3사람 중 1명, 해병대 부사령관 한강일 중장이었다. 어릴 적부터 봐온 아버지의 모습은 그에게 군인, 특히 해병이라는 존재에 대한 무한한 동경심을 심어주었다. 늘 각 잡힌 전투복과 묵직한 워커,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그 안에 담긴 강직한 군인 정신. 아버지는 민준에게 거대한 산과 같았고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야 할 목표이기도 했다. 그러나 민준은 자신의 배경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3스타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그가 진정한 해병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 거추장스러운 족쇄가 될 뿐이라 생각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평범한 대한민국의 아들로서 이 붉은 명찰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 그렇기에 그의 군 생활은 누구보다 더 악착 같았고 솔선수범의 연속이었다. 한민준 일병. 작업 준비 다 됐나? 생활관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민준은 하던 정비를 멈추고 뛰쳐나갔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중대의 실세로 통하는 황태석 병장이었다. 유난히 굵은 팔뚝과 험상궂은 인상. 그는 해병대의 강인함을 그릇된 방향으로 표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필승. 준비 다 됐습니다. 민준이 우렁차게 격려하자 황 병장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비죽 웃었다. 그래, 우리 한 일병은 뭘 시켜도 든든하단 말이야. 신병놈 하나가 들어왔는데 아주 그냥 어리바리해서 속이 터져. 내가 옆에서 잘 좀 챙겨. 황 병장이 턱짓으로 가리킨 곳에는 잔뜩 겁을 먹은 얼굴로 서 있는 신병이 보였다. 이름은 이진우. 이제 막 훈련소를 수료하고 부대로 전입 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막내였다. 사회에 있을 때는 꽤나 밝은 성격이었을지 몰라도 낯선 환경과 서슬퍼런 선임들의 기세에 눌려 작은 목소리로 자기소개조차 겨우 하는 상태였다. 필승. 이병 이진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봐라. 밥은 먹고 다니냐? 해병대 정신은 어디다 팔아먹었어? 황 병장의 호통에 진우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다. 민주는 그런 진우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자신이 이등병이었을 때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혹독한 훈련과 군기를 이겨냈던 기억이 스쳤다. 아버지는 늘 말했다.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주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해병의 붉은 명찰은 동료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지 겁을 주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날 오후 부대 뒤편의 창고에서 자재 정리 작업이 한창이었다.
민주는 진우에게 작업 요령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며 긴장을 풀어주려 애썼다. 진우야, 이쪽 상자는 가벼우니까 내가 맡고 저쪽 무거운 건 내가 할게. 처음엔 다 서툴러.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필승 알겠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주눅이 들어 있었지만 자신을 챙겨주는 민준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작업을 감독하던 황 병장과 그를 따르는 박지훈 상병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이야, 우리 신병 아주 상전 납셨네. 일병님이 무거운 거 다 들어주시고. 군대가 아니라 캠핑 왔나 봐. 박 상병이 비아냥거리자 황 병장이 맞장구를 쳤다. 요즘 애들은 빠져가지고. 우리가 막내일 땐 상상도 못할 일이지. 야, 이진우. 너 이리 와봐. 황 병장의 부름에 진우가 뻣뻣하게 굳은 채 다가갔다. 너 관물대 정리 똑바로 안 해? 내가 아침에 분명히 각 잡으라고 했을 텐데. 대답. 필승. 시정하겠습니다. 시정? 말이 쉽지. 이 새끼가 말로만 해병이지 정신 상태는 아직 민간인이네. 엎드려.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다. 진우는 망설이다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렸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관물대 정리는 핑계일 뿐이었다. 그저 약해 보이는 신병을 길들이고 자신들의 권위를 확인하려는 비겁한 괴롭힘이었다. 다른 선임들은 못 본 척하거나 심지어 재미있다는 듯 낄낄거리기까지 했다. 하나 정신, 둘 차려. 황 병장은 숫자를 외치며 진우의 등 위로 올라타기 시작했다. 작은 체구의 진우는 금세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그 순간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그리고 그가 가르쳐준 진정한 해병의 모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군기가 아니었다. 명백한 부조리이자 폭력이었다. 그는 여기서 눈을 감으면 평생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을 것 같았다. 민주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황 병장님, 이 병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징계받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은 해병대 규정에도 어긋나는 가혹행위입니다. 순간 창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다. 감히 일병 나부랭이가 중대 최고참인 황 병장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우의 등 위에서 내려온 황 병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왔다. 방금 뭐라고 했냐, 한민준? 가혹행위를 멈춰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준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황 병장을 마주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정의감과 함께 두려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것이 자신이 믿는 해병의 길이었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황 병장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이글거리는 분노는 곧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포항의 푸른 하늘 아래 해병대의 붉은 명찰을 단 두 해병의 갈등은 그렇게 피할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이 새끼가 돌았나? 황태석 병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기가 담긴 협박이었다. 창고 안의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황 병장의 거친 숨소리와 민준을 향한 적이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박지훈 상병을 비롯한 다른 선임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팔짱을 낀 채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감이라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한민준 일병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엎드려 있는 이진우 이병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 진우야. 한 일병님. 진우는 겁에 질린 눈으로 민준과 황 병장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의 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내가 지금 뭘 한 건지 알아? 이등병 하나 감싸주자고 병장한테 개기는 거야? 황 병장이 민준의 M가슴 파그램 손가락으로 꾹꾹 찌르며 위협했다. 민준은 그의 손가락을 쳐내지는 않았지만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개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저희가 훈련소에서 배운 해병대 정신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전우를 아끼고 서로 의지하며 싸워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황 병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행동은 전우애를 해치는 일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는 해병대 행동 강령과 복무 신조를 떠올리며 말을 이어갔다. 논리정연하고 차분한 그의 태도는 오히려 황 병장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황 병장은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느꼈다. 일개일병, 그것도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놈에게 공개적으로 훈계를 듣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전우애? 웃기지 마, 새끼야. 군대는 계급 사회야. 까지라면 까는 거고 기라면 기는 거야. 너 같은 놈 하나 때문에 위계 질서가 무너지면 부대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라고. 알아들어? 잘못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는 것은 진정한 위계 질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저 폭력에 굴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새끼가 끝까지. 결국 황 병장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의 육중한 주먹이 민준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살짝 비틀어 주먹을 피했다. 그는 해병대 입대 전 아버지의 권유로 오랫동안 무도를 연마해왔다. 실전 경험은 없었지만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은 훈련되어 있었다. 민준이 주먹을 피하자 황 병장은 더욱 약이 올랐다. 그는 다시 한번 달려들려 했지만 그 순간 창고 입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소대장인 김유신 중이었다. 그는 막 순찰을 돌던 참이었고 창고 안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들어온 것이었다. 김중희의 등장에 황 병장과 박상병은 잠시 주춤하며 자세를 바로 했다. 필승. 소대장님 작업 중에 잠시 군기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 병장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뻔뻔하게 둘러댔다. 김중희는 굳은 표정으로 황 병장과 민준, 그리고 겁에 질려있는 진우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험악했던 분위기, 그리고 황 병장의 흥분한 모습만 봐도 대충 어떤 상황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김중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 장교였다. 그 역시 부대 내의 만연한 부조리를 알고 있었지만 병사들을 통솔하고 부대를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황 병장 같은 고참 병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괜히 문제를 일으켜 껄끄러운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정의와 편의 사이에서 갈등했다. 민준은 김중희를 바라보며 일말의 기대를 품었다. 장교라면 지휘관이라면 분명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었다. 그는 이 부조리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소대장님, 황 병장님께서. 민준이 입을 열어 상황을 설명하려는 순간 김중희가 그의 말을 잘랐다. 됐다. 김중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한민준 일병, 너는 일병답게 행동해. 선임의 지도에 토를 다는 건 해병의 모습이 아니야. 그리고 황 병장, 아무리 군기를 잡아도 도가 지나치면 안 돼. 다들 알아서 잘 정리하고 복귀하도록. 이상.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김중희는 명백히 황 병장의 편을 들어준 것이었다. 그는 진실을 외면하고 부조리를 묵인하는 길을 택했다. 민준의 눈에 담겨있던 작은 희망의 불씨가 차갑게 꺼져갔다. 그는 장교마저 그들의 편이라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과 함께 배신감을 느꼈다. 김중희가 등을 돌려 창고를 나가자 황 병장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그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들었냐, 한민준? 소대장님도 내 말이 맞다잖아. 내가 틀렸다고. 박상병이 민준의 어깨를 조롱하듯 툭툭 쳤다. 이제 어쩔 거야? 소대장님도 우리 편인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황 병장은 민준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오늘 밤 재밌게 해줄게. 내가 말한 그 정이라는 게 얼마나 하찮은 건지 뼛속까지 느끼게 해줄 테니까. 기대해라. 그것은 명백한 폭력의 예고였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그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지만 결과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진우는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뇌고 있었다. 그날 밤 생활관의 모든 불이 꺼지고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을 때 비극은 시작되었다. 황 병장과 박상병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몇몇 선임들이 조용히 민준의 침상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민준의 입을 틀어막고 그를 생활관 밖에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보일러실로 끌고 갔다. 차가운 어둠 속 민준은 홀로였다.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의를 외쳤던 그의 불꽃은 거대한 부조리의 벽 앞에서 무참히 짓밟힐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각 해병 대사령부에 남아 야근을 하던 한강일 중장은 불현듯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에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유난히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밤이었다. 낡은 보일러실의 문이 닫히자 한 줄기 희미한 달빛마저 차단되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민준을 둘러싼 선임들의 거친 숨소리와 비릿한 웃음소리가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민준은 눈을 감지 않았다. 이 비겁한 폭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았다. 낮에는 아주 대단한 영웅 납셨던데 지금도 그럴 수 있는지 한번 볼까? 박지훈 상병이 민준의 뺨을 가볍게 툭툭 치며 조롱했다. 황태석 병장은 아무 말 없이 민준의 엠베르렘 걷어찼다. 컥하는 소리와 함께 민준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내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아버지 빽이라도 믿고 까부는 거냐? 말해봐, 새끼야. 내 아버지가 뭐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겁이 없어? 그들은 민준이 그저 소신 있는 후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분명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을 거라 지레짐작하며 그의 배경을 캐내려 했다. 민준은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힐 수는 없었다. 이것은 온전히 자신의 싸움이었다. 이 새끼가 입을 안 여네. 좋아. 말이 안 통하면 몸으로 대화해야지. 그때부터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되었다. 황 병장과 박 상병을 중심으로 한 가해자들은 돌아가며 민준에게 주먹과 발길질을 퍼부었다. 민준은 저항하려 했지만 수적으로 역부족이었다. 그가 연마했던 무도는 1대1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 비겁한 집단 린치 앞에서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웠다. 고통 속에서 민준의 의식이 희미해져 갈 때쯤 그는 문득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해병대 입대를 결정했을 때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면서도 끝내 반대하지 않았다. 대신 딱 한 가지만을 당부했다. 아들아, 해병대는 강한 곳이다. 하지만 진정한 강인함은 육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고든 정신, 그것이 바로 해병대 정신의 핵심이다. 만약 내가 그 정신을 잃는다면 너는 붉은 명찰을 달 자격이 없는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됐다. 그는 고통을 이기기 위해 속으로 군가를 불렀다. 나가자 해병대. 한 글자 한 글자 되뇌며
그는 폭력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가해자들도 지쳤는지 폭행이 잦아들었다. 황 병장은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는 민준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이제 알겠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는 거. 내일 아침 내 얼굴을 본 다른 놈들도 깨닫게 되겠지. 이 부대에서는 나한테 밉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민준을 보일러실에 그대로 버려두고 자리를 떴다. 민준은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입가에서는 피맛이 느껴졌고 눈은 부어올라 제대로 떠지지도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생활관으로 돌아와 자신의 침상에 쓰러지듯 누웠다. 잠든 전우들의 고른 숨소리가 지옥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그가 당한 일을 알지 못했다. 혹은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이었다. 한편 그 시각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실의 한강일 중장은 결국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다. 그는 결국 아들의 얼굴을 직접 봐야만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중요한 회의가 줄줄이 잡혀 있었지만 그는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개인 차량에 올랐다. 포항으로 가자. 운전병에게 짧게 목적지를 알린 그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해병대 부사령관 3스타 장군이 예고도 없이 일선 부대를 방문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부대 전체가 뒤집어지고 아들의 군 생활에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다. 그는 아들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조용히 다녀와야겠다. 한강일 중장은 결심했다. 그는 수행원도 없이 평소 즐겨 입던 낡은 점퍼와 면바지 차림으로 나섰다. 군용차가 아닌 개인 승용차를 이용했고 운전병에게도 부대 정문까지만 자신을 내려주고 멀리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아버지로서 아들을 만나고 싶었다.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사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밤새 어둠을 뚫고 달린 차는 동이 틀 무렵 포항에 도착했다. 해병대 제1사단 위병소 앞에 선 한강일 중장은 영락없는 시골의 평범한 아버지 모습이었다. 그는 위병소 근무자에게 다가가 인자한 미소로 말했다. 수고가 많네. 나 한민준 일병 압이 되는 사람인데 아들 면회 좀 하려고 왔네.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사는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방문객을 의아하게 쳐다보며 신분증을 요구했다. 한강일 중장은 순순히 주민등록증을 건넸다. 그런데 그때 부대 안에서 다급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한민준 일병의 얼굴이 밤사이 엉망이 되었다는 보고가 소대장 김유신 중위에게 올라갔고 당황한 김중위는 이 사실을 중대장에게 보고했다. 간부들은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했지만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민준에게 야간 훈련 중 넘어졌다고 둘러대라고 지시하고 의무실에 격리 조치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 아침에 아버지가 면회를 온 것이었다. 절대 면회 불가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중대장의 다급한 명령이 위병소까지 전달되었다. 한민준 일병은 현재 급성 전염성 질환 의심 증세로 격리 중이며 부대 전체의 방역 지침상 그 누구와의 접촉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위병소 근무자는 한강일 중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돌려주며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금 한민준 일병이 격리 중이라 면회가 불가능하십니다. 부대 방역 지침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격리? 내 아들이 어디가 아픈 건가? 한강일 중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지만 수십 년간 군에 몸담으며 다져진 통찰력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게 전염성 장염 증세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니 너무 걱정 마시고 다음에 다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자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다.
한강일 중장은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직감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그리고 저들은 지금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겠네. 그럼 전화 통화라도 잠시 할 수 있겠나? 아들 목소리라도 들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아, 그것도 좀 격리병사는 외부와의 접촉이 일절 금지되어 있어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었다. 한강일 중장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조직이 자신의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을 은폐하려 한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아버지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 썩어 빠진 위선의 벽을 부숴버려야 했다. 한강일 중장은 조용히 품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그것은 사단장 직통 번호였다. 아버님, 규정이라 저희도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위병소 책임자인 오인철 중위는 이제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막무가내로 버티고 서 있는 촌스러운 행색의 노인을 한심하게 쳐다봤다. 부대 내에서는 이미 한민준 일병의 아버지가 왔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하달된 상태였다. 오중위는 그저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뿐이었지만 상황의 내막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또 고참 병사가 사고 쳤군. 그걸 덮으려고 애꿎은 아버지만 고생하는 거지. 그는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이 눈앞의 노인이 아니라 부대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장 손쉬운 해결책, 즉 노인을 쫓아내는 방법을 택했다. 한강일 중장은 오중위의 얼굴에 떠오른 경멸과 귀찮음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며 수많은 인간 군상을 겪어왔다. 진실을 말하는 자의 눈빛과 거짓을 말하는 자의 눈빛을 구분하는 것은 그에게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젊은 장교와 병사들은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연극의 대본은 부조리와 은폐라는 군이 가장 경계해야 할 악습으로 쓰여 있었다. 내 아들이 아프다는데 애비 된 사람으로서 목소리라도 들어야 마음이 놓이지 않겠나? 규정하는데 자네들은 부모님 안 계신가? 자네들 아버지가 이 먼 곳까지 찾아왔는데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라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 그의 목소리는 애끓는 부정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말은 젊은 장교의 귀에 그저 고집불통 노인의 넋두리로만 들릴 뿐이었다. 아버님 심정은 이해하지만 군대는 군대의 법이 있는 곳입니다. 계속 이렇게 업무를 방해하시면 저희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경 대응. 그 말이 한강일 중장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평생을 국가와 해병대에 헌신한 자신에게 고작 20몇 살 먹은 애송이 장교가 업무 방해와 강경 대응을 운운하고 있었다.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자신이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바친 이 조직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빨간 명찰이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아버지의 앞을 가로막는 철문이 되어버린 현실에 그는 참담함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서해 최북단 연평도의 찬 바람 속에서 부하들과 함께 밤을 새우던 젊은 시절의 소대장 한강일. 빗발치는 포탄 속에서 전우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던 중대장 한강일. 그리고 마침내 장군이 되어 해병대의 미래를 책임지겠다 다짐했던 별을 단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영광과 상처의 시간들이 눈앞에 오만하고 나태한 장교의 모습과 겹쳐지며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한강일 중장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젊은 장교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오중이라고 했나? 자네 계급이 아까워.
자네가 입고 있는 그 전투복은 국민의 신뢰로 만들어진 갑옷이야. 그런데 자네는 지금 그 갑옷 뒤에 숨어 진실을 외면하고 한 아버지를 기만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묻겠네. 정말 내 아들을 만날 수 없나?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애원이 아닌 서리빨 같은 위엄이 실려 있었다.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수만 명의 해병을 호령하는 지휘관의 그것이었다. 오중이는 순간적으로 압도당하는 느낌에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그는 이 노인이 그저 말이 좀 많은 시골 사람일 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예, 그렇습니다. 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오중이는 또박또박 조롱 섞인 말투로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군 생활 마지막 실수가 되었다. 한강일 중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위병소 근무자들은 이제야 포기하고 집에 가려고 연락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중이는 팔짱을 끼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한강일 중장이 누른 번호는 가족의 번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해병대 제1사단장의 집무실로 직결되는 오직 최상위 지휘관들만이 아는 비상 연락망이었다. 뚜루루르 뚜루루르. 짧은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고 곧이어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필승. 사단장입니다. 한강일 중장은 조금 전까지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오중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조용한 그러나 위병소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 해병대 부사령관이네.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사들은 물론 이 모든 상황을 비웃으며 지켜보던 오중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뇌는 방금 들은 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병대 부사령관, 대한민국 해병대에 단 3명뿐인 3스타 장군, 국군 전체를 통틀어도 20명 남짓한 최상위 지휘관. 그런 전설 속의 인물이 지금 자기 눈앞에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라고. 한강일 중장은 전화기에 대고 말을 이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오인철 중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윤 소장, 지금 내가 자네 부대 정문에 와 있네. 그런데 말이야, 내 아들 면회를 왔다니까 어떤 젊은 장교가 규정 운운하면서 나를 막아서는군. 심지어 업무 방해로 강경 대응까지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의 목가적인 말투 속에는 100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윤 소장, 즉 해병대 제1사단장의 경악에 찬 숨소리가 들려왔다. 부사령관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금 즉시. 오인철 중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동공는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조롱하고 협박했던 노인이 자신이 속한 사단의 사단장조차 전화 한 통에 벌벌 떨게 만드는 하늘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야 알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평범한 돌멩이가 아니라 휴화산의 정상이었다는 것을. 수화기 너머 해병대 제1사단장 윤석호 소장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부사령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부사령관님께서 방문하시는 줄도 모르고 즉시 정문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윤 소장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해병대 부사령관의 비공식 방문, 그것도 정문에서 일개 중위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분을 밝히는 최악의 상황.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부대의 명예와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태풍의 전조였다. 그는 수화기를 붙잡은 채로 집무실을 박차고 나가며 주변에 고함을 질렀다. 전 지휘관 및 참모,
5분 내로 사단장 차량 앞으로 집합. 코드 1. 코드 1 발령. 반복한다. 코드 1. 코드 1은 사단장이 직접 발령하는 최상위 비상경보다.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고요하던 부대의 아침은 순식간에 찢어지는 사이렌 소리와 다급한 발소리, 지휘관들의 고함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편 위병소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한강일 중장은 통화를 끝낸 휴대전화를 천천히 점퍼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천둥보다 더 무겁게 오인철 중위를 짓눌렀다. 오 중위는 차라리 그가 자신에게 고함을 치거나 주먹을 날려주기를 바랐다.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차가운 눈빛은 사람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부부사령관님. 오중이가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함께 근무를 서던 병사들은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부동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대한민국 해병대의 전설에게 총구를 겨누고 길을 막아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역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정신이 혼미했다. 멀리서 여러 대의 지휘 차량이 미친 듯한 속도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급정거한 차량들에서 전투복을 입은 수십 명의 장교와 부사관들이 허둥지둥 내렸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바로 어깨에 별 2개가 빛나는 윤석호 사단장이었다. 윤 소장은 낡은 점퍼 차림의 한강일 중장을 발견하자마자 거의 달리다시피 뛰어와 각 잡힌 거수경례를 붙였다. 필승. 부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사단장, 해병 소장 윤석호입니다. 부사령관님을 직접 영접하지 못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등 뒤로 연대장, 대대장, 각 부서의 참모들까지 부대의 모든 최고 지휘관들이 일제히 경례를 외쳤다. 별들이 수두룩한 장군들과 수많은 영관급 장교들이 한 명의 초라한 노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 그것은 믿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한강일 중장은 윤 소장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윤 소장, 자네 부대 위병소 근무가 아주 인상적이군. 일개 아비의 면회 요청을 업무 방해라며 강경 대응으로 막아서다니. 해병대가 언제부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되었나? 죄송합니다, 부사령관님. 전적으로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해당 장교는 군법에 따라 엄중히 됐다. 한강일 중장은 윤 소장의 말을 잘랐다. 그의 관심은 오중이 따위에게 있지 않았다. 내 아들 한민준 일병은 어디 있나? 지금 당장 내 아들에게로 안내해. 그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절박함과 감히 자신의 혈육을 건드린 자들을 향한 지휘관의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윤 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차량을 준비. 필요 없다. 한강일 중장은 다시 한번 그의 말을 끊었다. 걸어가지. 자네를 포함한 여기 있는 지휘관들 모두 나와 함께 걸어가면서 자네들이 얼마나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야. 그것은 명령이었다. 3스타 장군이 걷기 시작하자 2스타와 1스타 수많은 대령과 중령들이 그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해병대 제1사단 창설 이래 가장 기이하고 살벌한 행렬이었다. 평범한 아버지의 발걸음으로 시작된 길이 이제는 부패한 군 조직의 심장을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심판의 행군으로 변해 있었다. 행렬이 지나가는 길에 모든 해병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을 중심으로 수십 명의 최고 지휘관들이 침묵 속에 걷는 모습. 그 노인의 얼굴에 서린 서슬퍼런 분노. 모두가 직감했다. 지금 이 부대에, 아니 대한민국 해병대 전체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마침내 행렬은 한민준 일병이 속한 생활관 앞에 도착했다. 소대장 김유신 중위와 중대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나와 경례를 했다. 그들은 한민준 일병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그를 의무실에 숨겨두었지만 부사령관의 분노 앞에 그런 얄팍한 속임수는 통하지 않았다. 한민준 일병, 지금 어디 있나? 저 의무실에서 안정을. 김중희가 말을 더듬거리며 대답하는 순간 한강일 중장의 포효가 터져 나왔다. 의무실? 아픈 내 아들을 의무실에 보냈다는 건가? 아니면 너희들이 아프게 만들어서 숨겨놓은 건가? 당장 내 아들 데려와. 당장. 그것은 장군의 포효였다. 영일만 앞바다를 뒤흔들고 포항 전체를 울리는 듯한 한 아버지의 처절한 외침이었다. 그 순간 건물 뒤편에서 민준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려던 황태석 병장과 박지훈 상병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이끌려 나오던 한민준 일병이 저 멀리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아들의 엉망으로 망가진 얼굴을 본 순간 한강일 중장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깊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김유신 중위와 황태석 병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한강일 중장은 저 멀리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퉁퉁 부어오른 눈, 시퍼렇게 멍이 든 뺨, 터진 입술. 그가 알던 늘 늠름하고 씩씩하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들의 얼굴에 새겨진 상처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히는 듯 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강철 같은 사내의 눈가가 파르르 떨려왔다. 한민준 일병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하늘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군인 중 한 명인 아버지가 지금 자신의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해병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비겁한 폭력에 쓰러진 패배자의 모습일 뿐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의 얼굴을, 그리고 아버지 뒤에 도열한 수많은 지휘관들의 얼굴을 차마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황태석 병장과 박지훈 상병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민준을 다시 건물 뒤로 끌고 가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강일 중장이 그들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산이 움직이는 듯한 무게감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부대의 아스팔트가 파일 듯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 손 놔라. 지축을 울리는 듯한 저음이었다. 황 병장과 박 상병은 자신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화들짝 놀라 민준의 팔을 놓았다. 그들은 마치 사자 앞에 선 사슴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덜덜 떨기 시작했다. 한강일 중장은 아들의 코앞에 와서 멈춰섰다. 그는 차마 아들의 상처를 만지지도 못하고 그저 비통한 눈으로 아들의 얼굴을 쓸어볼 뿐이었다. 민준아. 그가 부른 것은 한민준 일병이 아니었다. 민준아.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는 그저 한 명의 아버지였다. 그 부름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민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애써 참아왔던 서름과 분노,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해병은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고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버텼다. 누가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나. 한강일 중장이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사단장도 연대장도 그 누구도 감히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마침내 황태석 병장과 박지훈 상병에게 멈췄다. 두 사람은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 같았다. 너희들이냐? 질문이 아니었다.
확신에 찬 단죄의 선언이었다. 그때 민준이 애써 입을 열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 발음이 부정확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아닙니다. 야간 전술 훈련 중에 제가 부주의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군인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동시에 이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쓰리스타 아버지가 아들 구타 사건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돌면 평생 청렴 결백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명예에 흙탕물이 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강일 중장은 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거짓말에 대답하는 대신 조용히 뒤를 돌아 윤석호 사단장을 포함한 모든 지휘관들에게 명령했다. 모두 물러가라. 저쪽 연병장 끝에 가서 대기하고 있도록. 내 아들과 단둘이 할 이야기가 있다. 그의 목소리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을 담고 있었다. 윤 소장을 비롯한 모든 지휘관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순식간에 생활관 앞에는 두 부자만이 남게 되었다. 주변의 시선이 사라지자 한강일 중장은 비로소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더 이상 장군의 위엄을 유지하지 않았다. 민준아, 아빠다. 그 한마디에 민준이 굳건히 쌓아 올렸던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20살 청년의 울음소리는 서럽고도 처절했다. 그는 분해서 울었고 아파서 울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준 아버지를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목 놓아 울었다. 한강일 중장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의 상처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아들의 고통을 미리 알아채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이 썩어 빠진 현실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한참을 울던 민준이 조금 진정되자 한강일 중장은 아들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이제 말해주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너는 더 이상 해병대 일병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너는 그냥 내 아들 한민준이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아비는 알아야겠다. 민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눈을 보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진우 이병이 당하던 부조리,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나섰던 자신을 외면했던 소대장, 그리고 어젯밤 보일러실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집단 폭행까지.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분노로 떨렸고 때로는 절망으로 잠겨 있었다. 한강일 중장은 아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고 슬픔으로 가득 찼던 눈은 이제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그는 조용히 아들의 멍든 뺨을 어루만졌다. 잘했다, 아들아. 예상치 못한 말에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내가 한 행동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너는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지 않았고 약한 전우를 위해 너 자신을 던졌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진정한 해병의 정신이다. 너는 내 아들이자 대한민국 해병대의 자랑이다. 아버지의 인정에 민준의 가슴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듯 했다. 이제 나머지는 이 아비에게 맡겨라. 한강일 중장은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얼굴에서는 아버지의 슬픔이 사라지고 다시 해병대 부사령관의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모습이 돌아와 있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연병장 끝에서 대기하고 있는 지휘관들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등장은 거대한 폭풍의 눈과도 같았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한강일 중장은 윤석호 사단장을 바라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지금 즉시 해병대 중앙수사대를 호출하라. 이 부대 전체를 완벽하게 봉쇄하고 그 누구도 외부와 연락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지금부터 이 썩어빠진 왕국에 대한 심판을 시작한다. 한강일 중장의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해병대에 선포하는 계엄령이자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외과 수술의 시작을 알리는 메스였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단장 윤석호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직접 해병대사령부 중앙수사대 CID에 연락을 취했다. 보고를 받은 중앙수사대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즉시 인지했다. 해병대 부사령관이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는 수사. 이것은 해병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는 즉시 최정예 수사팀을 소집하여 헌병 특수임무대 SDT의 호위 아래 포항으로 급파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조용하던 부대는 여러 대의 검은색 지휘 차량과 헌병 마크가 선명한 수사 차량들이 굉음을 내며 들어서는 것으로 다시 한번 술렁였다. 차에서 내린 것은 날카로운 눈빛과 다부진 체격의 중앙수사대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내리자마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대 전체의 통신망을 장악하고 모든 출입구를 완벽하게 봉쇄했다. 부대는 이제 외부와 단절된 거대한 수사 현장이자 진실과 거짓이 뒤엉켜 싸우는 전쟁터가 되었다. 한강일 중장은 대대장실을 임시 지휘 통제실로 삼았다. 그는 대대장 자리, 즉 이 부패의 정점에 있던 자의 의자에 앉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침묵은 주변의 모든 공기를 짓눌렀다. 수사대장조차 그의 앞에서 숨소리 하나 허투루 내지 못했다. 수사대장. 예, 부사령관님. 지금부터 이 대대 소속의 모든 병사와 간부 한 명도 빠짐없이 1:1 개별 면담을 실시한다. 협박이나 회유가 없도록 철저히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하고 모든 진술은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황태석 병장, 박지훈 상병,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묵인하고 방조한 소대장 김유신 중위. 이 세 사람은 내가 직접 신문하겠다. 신문실을 준비해. 수사대장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쓰리스타 장군이 직접 피의자 신문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한강일 중장의 눈빛에서 그 어떤 이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읽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첫 번째로 신문실에 불려 들어온 것은 소대장 김유신 중이었다. 그는 이미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소대를 지휘하는 장교였던 그는 이제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해병대 서열 2위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의 신세가 되어 있었다. 한강일 중장은 책상 위에 놓인 김중휘의 인사기록 파일을 천천히 넘겨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 김중휘의 불안한 숨소리, 그리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중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이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상대의 영혼까지 파고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한강일 중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날카롭게 김중휘의 심장을 찔렀다. 자네는 해병대 장교 임관식에서 무엇을 맹세했나? 예.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고 부하를 사랑하며 생사고락을 함께 할 것을 맹세한다고 했다. 기억나나? 예, 기억합니다. 그런데 자네는 그 숭고한 맹세를 배신했다. 자네는 부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부하의 고통을 외면했다. 자네는 부하와 생사고락을 함께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폭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자신만 빠져나왔어. 자네 같은 인물이 어떻게 감히 소위 계급장을 달고 신성한 지휘관의 책무를 수행하려 했나? 그의 말은 칼날이 되어 김중휘의 변명과 자기 합리화의 갑옷을 조각조각 해체했다. 부사령관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병사들끼리의 다툼이 그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다고.
그게 지금 지휘관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부하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지휘관, 부하의 멍든 얼굴을 보고도 진실을 파헤치지 않는 지휘관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자네는 지휘관이 아니라 직무유기자에 불과해. 한강일 중장이 책상을 내리쳤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김유신 중위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결국 흐느끼며 모든 사실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황 병장의 만행을 알고 있었지만 고참 병사들을 통제하기 어려워 묵인했다는 것, 한민준 일병의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는 것, 그리고 폭행 사건 이후 모든 것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그의 자백은 한 나약한 장교의 몰락이자 이 부대에 만연한 부패의 고리를 증명하는 첫 번째 증거였다. 다음으로 신문실에 들어온 것은 황태석 병장과 박지훈 상병이었다. 그들은 애써 태어난 척 불량한 자세로 의자에 앉았다. 군 생활만 끝나면 그만이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 그리고 설마 장군이 우리 같은 사병 따위에게 직접 신경 쓰겠어라는 어리석은 믿음이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다. 한강일 중장은 그들의 오만함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수사관에게 서류 뭉치 하나를 가져오게 했다. 황태석 병장, 박지훈 상병. 너희들이 해병대에 입대할 때 부모님께서 직접 써주신 서신이다. 한번 읽어보아라. 수사관이 건넨 것은 그들이 훈련소 시절 받았던 부모님의 편지였다. 사랑하는 아들아, 힘든 훈련 잘 이겨내고 멋진 해병이 되어다오. 다치지 말고 동료들과 잘 지내렴. 애정과 걱정이 가득 담긴 손편지 앞에서 두 사람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너희들의 부모님은 당신들의 아들이 해병대라는 영광스러운 조직 안에서 동료를 짐승처럼 때리고 괴롭히는 악마가 되라고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닐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믿고 기다리는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떤 꾸짖음보다 더 큰 무게로 두 사람의 양심을 짓눌렀다. 억울합니다. 한민준 그 새끼가 먼저. 황 병장이 버릇처럼 반항하려던 순간 한강일 중장의 눈빛이 번뜩였다. 내 놈이 감히 누구 앞에서 그 더러운 입을 함부로 놀리는가. 그것은 장군의 분노가 아니었다. 아들을 잃을 뻔한 한 아버지의 절규였다. 그 기세에 눌려 황 병장과 박 상병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너희들이 한 짓은 단순한 구타나 가혹행위가 아니다. 너희들은 해병의 명예를 더럽혔고 전우의 등을 칼로 찔렀으며 군의 기강을 무너뜨렸다. 너희들은 군인이 아니라 군복 입은 범죄자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지금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그의 선언과 함께 다른 방들에서 진행되던 개별 면담의 결과가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한민준 일병이 지켜주려 했던 이진우 이병의 울음 섞인 진술을 시작으로 그동안 황 병장 무리에게 당해왔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들의 진술은 황 병장 일당의 범죄 행위가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명백히 증명했다. 구타, 금품 갈취, 인격 모독, 심지어 성적인 희롱까지. 그들의 만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모든 증거와 진술이 하나로 모이자 거대한 부패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것은 몇몇 불량한 병사들의 일탈이 아니었다. 지휘관의 묵인과 방조 아래 선임 병사들의 폭력이 당연시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묵살되는 구조적인 악이었다. 한강일 중장은 산처럼 쌓인 진술서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깊은 비애에 잠겨 있었다. 정화의 불길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이 불길은 부패의 근원을 완전히 태워버릴 때까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 해병대 제1사단의 모든 장병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연병장으로 집합하라는 비상명령을 받았다. 평소에 기합 넘치는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과 불안한 공기만이 감돌았다. 대대의 모든 병력, 아니 연대 전체의 병력이 도열한 연병장 단상 위에는 해병대 부사령관 한강일 중장이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어제 부대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중앙수사대 요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리고 단상 앞 모든 장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는 어제의 가해자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황태석 병장과 박지훈 상병을 포함한 가해자 무리, 그리고 그들의 직속 지휘관이었던 김유신 중위와 중대장까지. 그들은 이제 계급도 명예도 모두 잃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한강일 중장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육성은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전체로 그리고 포항의 아침 하늘로 울려 퍼졌다. 나는 오늘 해병대 부사령관으로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과 똑같은 붉은 명찰을 달았던 한 명의 해병으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군에 보낸 한 명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수만 명의 심장을 꿰뚫는 힘이 있었다. 해병대는 대한민국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피를 흘렸던 자랑스러운 조직이다. 인천 상륙작전의 최선봉에서 서울 수복의 한가운데서 그리고 조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모든 전선에서 우리의 선배 해병들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해병대의 명예와 정신은 바로 전우회라는 세 글자 위에 서 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병장에 도열한 젊은 해병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전우란 무엇인가? 나보다 약한 전우를 감싸주고 힘들어하는 전우의 손을 잡아주며 위험에 처한 전우를 위해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다. 진정한 강함은 주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우를 지키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포효처럼 커졌다. 여기 이 신성한 해병대의 정신을 똥으로 더럽힌 자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주먹을 약한 전우에게 휘둘렀고 전우의 고통을 즐겼으며 진실을 말하려는 전우의 입을 폭력으로 틀어막았다. 이들은 해병이 아니다. 이들은 그저 해병의 탈을 쓴 비겁한 폭력배에 불과하다. 그의 손가락이 단상 아래의 가해자들을 향했다. 또한 여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도 눈을 감은 지휘관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 부하들의 신음을 외면했다. 지휘관의 칼은 적을 향해야 하거늘 이들은 그 칼을 녹슬게 방치하고 심지어 부하를 억압하는 흉기로 사용되도록 방조했다. 이들 역시 지휘관의 자격이 없다. 연병장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해병대의 이름으로 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저들을 엄중히 심판하여 땅에 떨어진 해병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 그의 선언과 함께 중앙수사대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황태석 병장, 박지훈 상병 외 가해자 5명.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제48조 직권남용,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지금 즉시 체포한다. 수사관들이 외치자 헌병들이 다가가 황 병장과 박 상병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는 어떠한 반항도 오만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범죄자가 되어 질질 끌려나갔다. 그들의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했던 붉은 명찰이 이제는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가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유신 중위 중대장, 지휘관으로서 부하 감독 의무 태만 및 직무유기, 범죄 사실 은폐 혐의로 즉시 보직 해임하고 군 검찰에 이관하여 수사하도록 한다. 두 장교는 스스로 어깨의 지휘관 견장을 떼어내야 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장교의 명예가 수많은 병사들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마지막으로 한강일 중장은 대대장과 연대장, 그리고 사단장을 차례로 호명했다. 대대장과 연대장은 지휘 책임을 물어 즉시 직무를 정지하고 사령부 감찰실의 조사를 받도록 하라. 윤석호 사단장. 자네는 이 모든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해병대 제1사단의 병영 문화를 완전히 뿌리 뽑고 혁신하는 데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이다. 만약 또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자네의 어깨에 달린 별도 무사하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라. 그것은 상관이 부하에게 내리는 서슬퍼런 경고였다. 윤 소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그 명령을 받아들였다. 모든 심판이 끝난 후 한강일 중장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의 분노가 가라앉고 다시 아버지와 같은 따뜻함이 실려 있었다. 이 자리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해병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부조리는 악습이지 전통이 아니다. 구타는 군기가 아니라 범죄다. 만약 여러분 시의 동료가 부당한 폭력에 신음하고 있다면 결코 외면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고 함께 저항하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그 작은 용기가 모일 때 비로소 해병대는 진정으로 강하고 명예로운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도열한 수많은 병사들 사이에 섞여 있는 아들 한민준 일병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아들 앞에 멈춰 서서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 손길에는 고생했다,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수만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해가 떠오르며 포항의 아침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부패한 피를 모두 쏟아내고 새로운 희망의 피가 수혈되는 해병대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 했다. 부패한 자들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부대는 한동안 깊은 혼란과 침묵에 빠졌다. 중대장과 소대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고 대대장과 연대장마저 직무가 정지된 초유의 사태. 병사들은 앞으로 부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신들의 군 생활은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불안해하며 수군거렸다. 황태석 병장 무리의 폭력이라는 공포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거대한 불확실성이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해병 대사령부의 조치는 신속하고 단호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공석이 된 중대장과 소대장 자리에 새로운 지휘관들이 부임했다. 그들은 해병대 내에서도 가장 신망이 두텁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엘리트 장교들이었다. 한강일 부사령관이 직접 인에 관여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새로 부임한 이정훈 대위중대장과 강지훈 소위소대장은 취임 첫날 중대원 전원을 생활관에 모아놓고 말했다. 나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중대장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다. 이 중대 안에서, 아니 내가 지휘하는 동안에는 그 어떤 부조리와 폭력도 용납하지 않겠다. 선임은 후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이끌어주며 후임은 선임을 믿고 따르는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그런 부대를 만들 것이다.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을 믿고 한번 해보려 한다. 이전 지휘관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다. 권위와 위압감 대신 진심 어린 소통과 약속이 있었다. 많은 병사들이 반신반의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한민준 일병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 사령부에서는 그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비교적 편한 보직의 부대로 전출을 제안했다. 아버지인 한강일 중장 역시 내심 아들이 끔찍한 기억이 서린 이곳을 떠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민준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그의 결정에 아버지는 물론 새로운 중대장도 놀랐다. 민준아, 굳이 힘든 길을 다시 갈 필요는 없다. 너는 할 만큼 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준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제가 만약 여기서 도망치듯 떠나버리면 이곳은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상처와 흉터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저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제가 쓰러졌던 바로 이곳에서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의 대답에 한강일 중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들이 단순히 시련을 이겨낸 것을 넘어 그 시련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새 아들은 자신이 넘어야 할 산이라 여겼던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나 스스로 거대한 산이 되어가고 있었다. 부대에 남기로 한 민준의 생활은 이전과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는 후임이나 쓰리스타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부조리의 고리를 끊어낸 영웅이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개척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을 배신했던 김유신 중위와는 정반대의 소대장 강지훈 소위의 훌륭한 조력자가 되었다. 부대 내에 아직 남아있는 미세한 부조리의 징후들을 먼저 발견하여 보고했고 병사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해결사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그는 자신 때문에 사건이 커졌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이진우 이병을 살뜰히 챙겼다. 진우야, 고개 들어. 내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 넌 피해자일 뿐이야. 그리고 이제 우린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이 부대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갈 주인이 되는 거지. 민준의 격려에 진우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겁에 질려 어깨를 움츠리던 어리바리한 신병이 아니었다. 그는 민준을 따라다니며 바른 병영 생활의 중요성을 배우고 새로 전입 오는 신병들에게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되물림하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따뜻한 선임이 되어 주었다. 부대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저녁 점호 시간이 끝나면 선임들이 후임들을 집합시켜 기합을 주던 모습은 사라졌다. 대신 그 시간에는 독서나 운동 혹은 자격증 공부를 하는 자율 활동이 보장되었다. 주말에는 계급 없는 날을 정해 다 함께 족구나 축구를 하며 땀을 흘렸고 이때만큼은 이병이 병장의 등을 두드리며 농담을 해도 웃어넘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기존의 질서에 익숙했던 몇몇 병사들은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고 변화의 과정에서 작은 마찰이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민준과 진우 그리고 그들의 뜻에 동참하는 수많은 건강한 해병들이 중심을 잡았다. 그들은 강압이 아닌 대화와 설득으로 처벌이 아닌 격려와 포용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부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거듭났다. 구타와 가혹행위 발생률은 0에 수렴했고 각종 훈련 성적과 부대 평가 점수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진정한 전우회를 바탕으로 한 단결력이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가 증명된 것이었다. 그 즈음 상병으로 진급한 한민주는 야간 경계 근무를 서며 포항의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도는 여전히 거세게 해안을 때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가 더 이상 외롭게 들리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훌쩍 성장하여 이제는 든든한 후임이 된 이진우 일병이 함께 서 있었다. 그들 뒤에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건강한 전우들이 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선택한 이 새로운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해병이 되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다. 포항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닷바람은 훈련에 지친 해병들의 체온을 무자비하게 빼앗아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 해병대 최정예 부대만이 통과할 수 있다는 전설적인 극기주 훈련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무수면 훈련과 제한된 식량,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강도 과제들은 웬만한 정신력으로는 버텨낼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한 명도 낙오하지 마라. 우리는 해병대다. 함께 가면 길은 만들어진다.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치는 이는 이제 병장이 된 한민준이었다. 그는 분대장이자 중대 전체의 정신적 지주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명령이 아닌 전우들을 향한 깊은 신뢰와 격려가 담겨 있었다. 그의 동료에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병사들이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그때였다. 분대의 맨 뒤에서 훈련을 받던 막내 이병의 다리가 꼬이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탈진 상태였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함께 나는 틀렸구나 하는 자책감이 어렸다. 과거의 부대였다면 이곳에서 낙오의 위기에 처한 이병에게 돌아오는 것은 욕설과 비난 그리고 차가운 외면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가장 먼저 달려간 것은 이제 상병이 되어 분대의 허리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는 이진우였다. 그는 한때 자신과 똑같이 두려움에 떨던 막내의 모습을 보며 주저없이 자신의 수통을 건넸다. 야, 막내. 정신 차려. 이거 마시고 힘내. 너 여기서 주저앉으면 밤에 생활관 와서 엄청 후회한다. 할 수 있어. 뒤이어 분대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그들은 쓰러진 이병을 다그치는 대신 그의 군장을 나누어 메고 양쪽에서 팔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한민준 병장은 이병의 철모를 벗기고는 땀으로 젖은 머리를 거칠게 헝클어 주었다. 임마, 혼자 가는 거 아니라고 했지. 내 뒤에는 우리가 있고 우리 뒤에는 대한민국이 있는 거야. 다 왔다. 조금만 더 힘내자. 그들은 한 몸처럼 움직였다. 가장 약한 전우를 중앙에 두고 서로를 격려하며 마지막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갔다. 그 모습은 마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한 척의 굳건한 전투함 같았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수백 미터 떨어진 야전 지휘소의 전망대에서 한 남자가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해병 대사령관 전투복을 입은 한강일 대장이었다. 부사령관이었던 그는 지난 정기 인사에서 해병대의 새로운 수장 해병 대사령관으로 진급해 있었다. 그는 오늘 해병대 전체의 주요 훈련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들의 모습만이 아니었다. 아들이 이끄는 분대, 그리고 그가 속한 중대 전체가 보여주는 놀라운 전우애와 단결력이었다. 그들은 훈련 교범에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보병 부대의 모습을 현실에서 구현하고 있었다. 위기를 맞았을 때 서로를 탓하지 않고 가장 약한 고리를 함께 붙들어주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 한강일 사령관은 망원경에서 눈을 떼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뇌리에 2년 전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아들의 멍든 얼굴, 부패한 지휘관들의 비겁한 변명, 그리고 무너져 내렸던 해병의 명예. 그날 그는 군 생활 최대의 위기이자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다. 불의에 저항했던 아들의 용기, 그리고 그 용기가 만들어낼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오늘 그는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 마침내 꺾이지 않는 정신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음을 확인하고 있었다. 아들이 이뤄낸 변화는 단지 하나의 중대에 국한되지 않았다. 한민준 병장의 중대 이야기는 해병대 전체에 귀감이 되어 퍼져나갔고 많은 부대들이 그들의 사례를 본받아 병영 문화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해병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강인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훈련이 모두 끝나고 부대로 복귀한 병사들에게 달콤한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한민준 병장은 지친 분대원들을 일일이 챙겨주고 나서야 생활관 한쪽 구석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다.
그때 행정반장이 다급하게 달려와 그를 찾았다. 한 병장, 사령관님께서 찾으신다. 어서 가봐. 예. 사령관님께서 저를. 민주는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지휘관 막사로 향했다. 막사 앞에는 아버지의 전속부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령관 집무실로 사용되는 막사 안에는 아버지가 홀로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많은 별들이 그의 어깨를 빛내고 있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저 사랑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으로 보일 뿐이었다. 필승, 병장 한민준 사령관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민준이 우렁차게 격려하자 아버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엄격한 지휘관의 모습이 아닌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래, 고생 많았다. 한 병장. 아버지는 아들의 계급을 정확히 불러주었다. 그것은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에 대한 최고의 인정이자 존중의 표시였다. 아닙니다, 사령관님. 오늘 훈련 잘 봤다. 자네가 이끄는 분대는 내가 본 그 어떤 부대보다 강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오늘 자네와 자네의 전우들이 모두에게 증명해 보였어.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가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내가 가르쳐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냈더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빛을 내는 당당한 한 명의 군인이자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대견함과 자랑스러움만이 가득했다. 이제 곧 저녁이구나. 앞으로는 뭘 할 계획이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무엇을 하든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 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의 가치, 그리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정신을 말입니다. 아들의 대답에 한강일 사령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들에게 다가가 굳은 살이 박인 아들의 손을 강하게 맞잡았다. 너는 진정한 해병이었다.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들아. 그 순간 그들은 사령관과 병사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유대로 이어진 아버지와 아들이었다. 몇 주 후 한민준 병장은 전역을 명받았다. 그는 지난 2년간 정들었던 전우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다. 특히 이진우 상병은 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한 병장님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군 생활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주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어 보였다. 이제 내가 새로운 막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지. 잘할 수 있지? 필승. 잘하겠습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부대 정문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이고 2년간의 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위병소를 나서자 익숙한 차 한 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사령관 전투복이 아닌 평범한 아들의 귀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가자, 아들.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어야지. 차는 포항의 푸른 바다를 뒤로하고 서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자신의 군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고통과 분노로 시작했지만 결국 용기와 전우애, 그리고 희망으로 끝맺은 시간들이었다. 그는 비록 군복을 벗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해병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을 강인한 정신이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한강일 사령관은 든든한 사내로 성장한 아들의 옆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생각했다. 조국은 그리고 해병대는 바로 저런 아들과 같은 청춘들이 있기에 영원할 것이라고. 부패의 시대는 가고 이제 진정한 명예와 정의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